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책방지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인 MC 식강. 메인 PD 거부광. 저는 게스트 김영미입니다. 네, 게스트가 본인 소개를 해보라는데.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인데요. 동시에 이제 6월 더위도 심해져서 다들 이런저런 고생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번 달은 특별한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특별이라는 표현에 맞게 특별한 분도 모신 거잖아요. 네. 네, 아까 소개해주셨던 게스트, 네, 김양미 씨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6월 특집하고 게스트 양미 누나에 대해서 거부광 형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6월 특집은 이회수 선생님 특집이 될 거예요. 저희가 한창 이제 할 때도 늘 이회수 선생님을 특집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마치 기회가 돼서 하게 됐고요. 특별 멤버이신 김양미, 그러니까 편하게 양미 누나는 이예수 문학연수생 7기이십니다. 저도 같은 7기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이게 정말 의리하는 정말 끝내주는 양미 누나가 특별 멤버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다 해드렸나 제가? 네, 뭐 잘 얘기할 게 없는가. 알겠습니다. 이전에 그 최영미 시인의 서른 잔치는 끝났다도 같이 했었고, 네. 이전에 니나노 알디랑 같이 해가지고 셋이서 해서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때도 멀리서 이제 달려와 줬는데 이번에도 역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6월 이회수 특집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거부광 형과 영민 누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기 연수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농담 한 30 정도 섞어서 전공이 이회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오늘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두 분께 이회수 작가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이어질 4개의 작품이 전부 이회수 작가의 작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듣고 싶은데요. 먼저 사람 이회수, 그리고 그 다음에 작가 이회수,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 이회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네. 제가 이회수 선생님을 뵌 지가 2년? 2년 갈 정도 됐는데, 항상 이제 음주가무 좋아하세요. 이게 풍류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그 도인의 이제 자세예요. 한번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같이 함께 노니는 거. 그래서 음주가무는 도에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창 7기 연수생들하고 이제 지풀이를 하고 있으면은 그 다양한 예술가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개그맨도 있고 뭐 전유성 씨도 있었고, 특히 이 양미 누나는 사실 굉장히 이제 사람과 쉽게 친해지는 사람이어서, 특히 술이 있으면 더 쉽게 친해져가지고 가끔 이제 이효 선생님은 한쪽에 이제 팔을 끼고 있고 왼쪽에 전유성 씨 끼고 있고 이렇게 사진 찍은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다양한 예술가들이 많이 항상 모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블랙리스트에 걸렸던 예술가들, 그리고 되게 예술을 지속시켜 나가지만 되게 힘들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늘 얘기하시고 늘 도와주려 하시고,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늘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예술에 대한 느낌은 그런 예술을 늘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복돋아주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미 누나도 저와 함께 7기인데 한번 에피소드 한번 풀어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인간 이해수는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이고 그 사람들 속에서 같이 여러 가지 문학이나 그런 사는 이야기를 항상 즐기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힘없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한테 더 많은 품을 내어주는 사람,
제가 보는 인간 이예수 선생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작가 이회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두 분이 생각하는 작가 이회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거는 글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누나가 먼저 하실래요?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제가 생각하는 이예수 선생님은 작가가 된 게 아주 우연한 경우에 우연하게 작가가 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대학이나 이런 데서 글 쓰는 걸 전공을 했다거나 어렸을 때부터 뭐 작가가 되게 됐던 그 꿈을 쭉 가졌던 게 아니라 어느 우연한 기회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또 얼떨결에 상을 받으시고 등단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작가의 길로 어떻게 보면 한편 떠밀려진 그리고 지금까지 오신 그런 경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예수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작가가 됐냐. 선생님이 써놓은 짧은 글귀가 있거든요. 그걸 읽어도 될까요? 네네. 네. 교육대학을 중퇴하고 나는 전교생 17명의 어느 깊은 산중 화전민촌 분교에서 소사노릇을 했었다. 이 선생님의 꿈을 안고 교육대학에 입학했던 놈이 결국은 이씨로 전락해버렸다. 그 겨울은 얼마나 외로웠던가. 방학이 되자 소설가가 되는 연습을 시작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배가 고팠다. 쌀이 생기면 밥을 한 솥 가득 해놓고 조금씩 먹었다. 상할까봐 밖에다 내놓고 얼음밥을 만들었다. 서걱거리는 얼음밥을 먹으면 정신이 청명해져 왔다. 가끔은 눈이 내리고 첩첩산중 나는 여자가 그리웠다. 그러나 누가 있을 것인가. 한밤중 눈 내리는 운동장에 서서 추억 같은 수음을 했다. 파지만 뜯겨 나가고 단 한 번에 묶이는 원고지도 없었다. 가끔은 산비탈로 눈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내 가슴도 우수수 헐리곤 했었다. 얼음한 개울에 나가 얼음을 깨고 개구리를 잡아먹기도 했다. 맛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참혹했다. 소설가란 참으로 더럽게 힘든 것이로구나. 차라리 이씨로 내 인생을 말뚝박아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이고 해보았다. 갈수록 소설가들이 하나님같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게 이예수 선생님이 쓴 글입니다. 이 안에 많은 게 들어있지 않을까요? 작가 이예수? 엄청 처절하네요. 네. 저는 여기까지? 네. 네. 저는 글로 보면은 정말 글만 보셨던 것 같아요. 그게 막 느껴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에피소드가 약간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게 예수 작가가 우연한 기회에 등단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네. 막 썼는데 돼버려서 시인 돼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부러운데 정말 부러운데 예 선생님도 그랬다고 해요. 이게 원래 그림 그리려고 하셨던 분이셨고 그림을 그리다가 이게 물감을 쓰잖아요. 그림은 글과 다르게. 그래서 돈을 벌려고 누가 너 신춘문예 해봐 해가지고 강원일보 신춘문예 냈는데 그때 김동리 선생이었나요? 맞죠? 네. 그때 김동리 선생이 이제 심사를 보셔서 했는데 그때 막 난리도 아니었대요. 원고지 막 휘갈겨 써가지고 원고지 뭐 맞춤법도 안 맞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근데 김동리 선생이 말하기를 정말 거칠기 그지없으나 장래에 개성 있는 작가가 될 가능성이 보여 뽑았다라는 얘기 하셨대요. 그래서 이 이회수 작가가 만약 큰일 났다. 이 김동리랑 그 진짜 되게 유명하고 저명한 소설가인데 내가 진짜로 이런 사람이 안 되면 이 사람 눈이 틀린 게 된 게 아닌가. 진짜로 글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와서 들고 나온 게 세대지의 이제 훈장으로 네. 그렇게 중편 소설 훈장으로 등단을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등단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작가 생활로 쭉 이어가시게 된 건데, 근데 그동안 정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것도 인연인 거죠. 보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날 뽑아준 것에 대해서. 그냥 술값이나 벌려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 돼버렸고, 그리고
그분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나는 말을 해야 된다고,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견습 어린이들인가요? 맞아요. 네. 처음 강원일보에 나왔던 게 견습 어린이들이고, 그것도 참 독특한 작품이에요. 견습 어린이들 어떻게 읽으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견습 어린이들은 이제 그 밤중에 아이들처럼 생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막 우리 견습 어린이들이다 하면서 막 얘기를 나누다가 다 잡혀서 경찰서에 끌려가다 보니까 다 분명한 직책을 가진 그러니까 사람. 마지막이 반전이었죠. 맞아요. 근데 그 착한 일을 한 어린이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 놀이터에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서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로 계속 그 언쟁을 하다가 결국은 그 선한 일을 한 어린이를 만나지 못하고 경찰서에 잡혀와서 들어가는데 그게 어른이었다는 반전이었었잖아요. 맞아요. 우린 다들 아이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견습 어린이들은 그 모임의 이름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되게 독특해요, 보면. 너무 독특해요. 그 당시 시대인데도 지금 봐도 참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약간 고도를 기다리며 그런 느낌 네, 아니에요? 그 맞아요. 그런 느낌 받게 네. 하죠. 그래서 뽑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렇게 막 휘갈려 썼는데 맞춤법도 모르는 사람이 근데 등단이 돼버렸는데 그 정도면 천재잖아요. 사실. 유학 선생님 천재란 말 되게 싫어하시죠? 되게 싫어하는 천재 아니라고요. 어쨌든 그것도 좀 생각이 나네요. 여튼 작가 이에서는 그 보온을 위해서 글을 계속 팠고 그래서 굉장히 실전적이고 이를테면 좋은 예시로 남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다룬 훈장 같은 경우도 첫 문장이 내 아버지의 별명은 개새끼였다로 시작되는데 이게 확 빨려 들어가잖아요. 이 순간부터. 선생님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첫 문장에 승부를 봐야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힘을 지닌 작가? 글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내공이 잘 쌓여있는 작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 건축 설계도 없이 그냥 벽돌로 집을 올리는 사람? 고수죠. 그렇죠. 고수죠.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분께서 가장 좋아하는 이해수 작가의 작품이 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부터? 네. 전 들깨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달과 유펜스 생각이 나는 작품인데 예술 지상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도시가 아니고 폐허 같은 데 살아가는 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자는 글 쓰려다가 이제 말아먹고서 있다가 이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에서 뭐 복지고 뭐고 다 없고 그냥 혼자 그 폐허가 된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남자를 만나요. 들깨를 그리는데 살아있는 들깨를 데려다가 그걸 계속 보고 관찰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그 그림을 완성하지만 남자가 죽는데 자살을 해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그리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묘사하나요. 심지어 이제 남자가 이제 고기를 잘라가지고 조금씩 여자한테 주는데 그래서 허겁지겁 먹는데 그게 알고 보니 쥐고기였던 거예요. 그런 장면들도 되게 인상적이고 예술에 대해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여자가 이제 남자가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물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가끔씩 시내에 나가가지고 시인 교수를 만나는데 그 교수가 하는 이야기들도 되게 인상적이에요. 이제 시를 계속 쓰다가 진짜 느껴야 될 걸 놓치고 시론에다 그냥 내 머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시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 참 인상적이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마지막 장면이 전 달과 유펜스의 고갱이 마지막에 자신의 명작을 남기고서 그 추적하던 그 형사? 사설탐정이 그 그림을 보고서 감탄하는 장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서머셋 몸의 달과 유펜스 생각이 나는데 달과 유펜스에서는 서머셋 몸이 마지막에 되게 유려하게 고갱의 마지막 작품을 표현하지만은 들깨에서는 거의 간략한 묘사만 나와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다르게 쓰셨냐고. 하실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셨다고. 약간 그 그림을 다 이렇게 일일이 묘사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약간만 거들어주는 정도로만,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그 그림을 느낄 수 있게 하려고 하셨다는 기억이 나요. 네, 제 최애입니다. 실제로 박민규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해요. 박민규 작가가 사실은 자기가 글을 쓰는데 가장 영향을 줬던 그 소설가 두 분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예수 선생님이시고, 그 이예수 선생님 작품 중에 훈장을 읽고 굉장히 많은, 그래서 박민규 소설가 작품을 읽다 보면 이예수 선생님과 뭔가 작품과 약간 닮아있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그걸 재미있는 코드로 풀어내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누나가 이제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이예수 작가의 작품이? 저는 뭐 읽을 때마다 다 좋아하면서 읽어서 뭐 딱히 편애하는 작품은 없고, 사실 이번에 여기 오기 전에 다시 읽어봤는데 꿈꾸는 식물이 참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가진 글이더라고요.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장미촌이나 그런 그 아버지나 큰아들이나 작은 형이나 이런 흔히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상황에, 과연 저런 상황에서도 과연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럼 가장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그 처절한 본성, 절망과 그래도 거기서 다시 희망을 생각하는 과정, 그리고 미쳤다고 하지만 그 미친 게 결국 어떻게 보면 정상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정상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하고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 이번 글 읽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양미 누나가 얘기하신 그 훈장과 그 꿈꾸는 식물은 곧 다다음 화랑 다음 화에 나오게 됩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양미 누나는 이제 꿈꾸는 식물, 거북왕형은 들깨, 그리고 저는 이제 고수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다룰 첫 작품도 바로 이회수 작가의 단편 고수입니다. 네, MC 마음대로. 자, 그럼 고수에 대해서 줄거리를 약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마음의 힘으로 승부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소설은 야마시꾼은 참꾼을 이길 수 없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야마시꾼, 즉 속임수를 쓰는 도박꾼입니다. 주인공은 노름판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습니다. 도박판에 진짜는 없으니까요. 주인공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떠보고 있을 때 마지막 노름꾼이 도착합니다. 멀끔한 청년과 어린 소녀였습니다. 주인공은 청년을 보고 노름에 약하다는 것을 바로 파악합니다. 그런데 노름판이 열리기 직전 청년이 말합니다. 노름꾼은 자신이 아니라 함께 온 소녀라고요. 소녀는 속임수를 쓰지 않는 참꾼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람들은 소녀를 우습게 생각하고 노름을 시작합니다. 과연 이 노름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노름, 즉 도박이라는 소재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 남쪽 남자도 도박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러나 소재가 강한 만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어설프기 십상인데요. 두 분 다 소설을 쓰시잖아요. 다들 강한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한 소재는 참 이제 습작 때도 그렇고 이후에 작품을 낼 때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실제로 습작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그냥 자기 사는 이야기 쓰려고 해요. 그 평범한 일상에서 뭔가 녹아내리는 느낌을 주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소설이 거의 실패합니다, 사실은요. 재미가 없으니까요. 네. 강한 소재를 많이 사용해 버릇하는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재만 있지 메시지가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이게 제일 이제 양날의 검인 거죠. 그래서 강한 소재는 좋다. 그걸 다루는 연습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역시 자신의 걸로 잘 만들어내야 된다. 네, 메시지도 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뻔한 얘기죠. 사실. 그렇죠. 이예수 선생님이 주로 강한 소재를 많이 쓰시는데 뭐 도박이라든지 그 장미촌 이야기. 근데 이게 그 강한 소재를 쓸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다면 자기가 경험해서 충분히 체화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서 다른 사람들이 읽었을 때도 그걸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이끌어내면 그건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어떻게 보면 강한 소재를 선택했다고 해도 겉발림식의 어떤 이야기를 늘어놓는 게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그 좋은 소재였는데 그렇게 망했던 영화가 하나 생각나는데 그 사람 시간으로 자기 남은 수명이 손목에 적혀져 있어가지고 있어요. 네, 그걸 돈처럼 실패했나요? 저는 그게 실패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아, 되게 좋고 그 극단적으로 자본주의의 폐해를 알릴 수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갑자기 그 사람들 해방시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라고 얘기할 때 한 100만 시간쯤이라고 얘기해서 갑자기 100만 시간이 된 그 금고를 털어서 훔쳐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게 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재와 이 좋은 소재를 이렇게 날려먹나? 라는 생각을 그 했었어요. 납득을 읽는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맞아요. 그런 그게 체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이런 좋은 발상을 해냈지만은 그게 결국 소재에 묻혀버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예. 형 영화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그 DC 영화가 계속 망하는 이유가 그 좋은 소재들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배트맨과 슈퍼맨이 만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망할 수 있는지. 배트맨과 슈퍼맨이 나타났는데 엄마 찾고 있대 말하는 거지.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죽기 전에 엄마 이름 부르면 할 수 있어. 진짜 너무했어. 그쵸. 이 고수로 영화 얘기 나왔으니까 타짜라는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 영화를 봐도 이 도박판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는 영화였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닌가. 그쵸. 설득력이 있는. 그쵸. 돈을 벌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결국 그 장면이 인상적이에요. 그 돈가방이 찢어지면서 걔 기차에 매달려 있는데 돈이 막 날아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 한 씬이 그 메시지를 딱 강력하게 전달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참 재밌게 봤죠. 이거는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고수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이제 이 고수에서 도박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보통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 나왔던 그 시간 관련된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DC 영화라든지 보통 이제 소재에 먹히는 작품은 소재에 집중한 나머지 서사를 놓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고수는 달라요. 도박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그 도박은 그냥 거칠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 소설을 하나의 요리라고 생각을 할 때 서사는 고기, 소재는 조미료라고 비유를 하면 서사 중심의 소설은 이제 맛있는 고기 요리가 되는 거죠. 근데 소재만 가득한 소설은 조미료만 가득한 조미료 스프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없이 조미료 맛만 나는. 그러나 고수는 맛있는 고기볶음에 조미료를 적당히 넣어서 감칠맛이 폭발한 그런 맛있는 요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박을 재미있는 소재로서만 언급을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고수의 진짜 소재는 이제 도박이 아니에요. 첫 대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첫 문단? 네. 바로 속임수는 마음의 힘을 이기지 못한다. 저는 이 한 문장이 이 고수라는 작품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수는 이 마음의 힘과 속임수의 승부, 대결, 그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박이라는 배경을 가져왔을 뿐 거기에 집중하거나 기대고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으면서도 의미가 있는 멋진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식강이 이렇게
천원 정도는 제가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네. 신기하네요. 어, 굉장히 좋게 봤구나. 네. 저는 칭찬밖에 안 하는데 뭐라는 거야? 동화 저번 얼마 전에 나왔을 때, 동화는 다 거의 막 60% 이렇게 주더니만, 네, 재미가 없었어요. 정말. 네. 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해수 작가의 특징을 하나 뽑자 하면은 두 개를 뽑아야겠네요. 두 개 뽑자 하면 일단 가장 큰 거는 예술지상주의. 그리고 두 번째가 유머러스함. 굉장히 재치있고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문장이나 작품의 내용, 서사나 이런 걸 보면 이 고수라는 소설도 굉장히 재밌어요. 분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끝까지 읽고 나면 한 3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 이 소설의 재미 포인트가 저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거칠고 유머러스한 인물들의 대사가 네.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자아이가 고수라는 반전, 그것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도박이 끝난 후에 그 여자가 막 매달리면서 맞아요. 하는 그런 좀 정남이 떨어지는 그런 추악한 맞아요. 모습들, 차비 달라고 막. 맞아요. 네. 차려달라고 몸 팔라고 하는 거. 그것도 포인트고, 그 돈 다 잃고 나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바람 폈던 것도 맞아요. 드러나면서 그런 것도 포인트고, 갑자기 칼 꺼내면서 칼부림하는 것도 맞아요. 포인트고, 정말 포인트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박이라는 소재, 그리고 마음의 힘과 속임수의 대결, 그걸 포인트라고 봤어요. 두 분은 이 작품의 재미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여기 이 소설에도 명대사 있잖아요. 야마시 그만하지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야마시라는 이 단어가 실제 이런 노름판에서 쓰이고, 그리고 이런 단어들을 생어들을 찾아내가지고 썼던 게 굉장히 현실감 있고 생생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묘사가 되게 살아있어서 정말 내가 담배 연기 자욱한 중국집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게 되게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현장감이 있죠. 맞아요. 네, 양민 누나는 저도 그 야마시 그만하지 그 반전의 포인트여서 굉장히 재밌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 그 완벽한 타인처럼 인간의 까발려진 그 어떤 추한 모습, 감춰진 어떤 인간이라는 껍데기로 감춰놓은 추한 어떤 뒷모습, 그런 것들을 읽는 내내 느낄 수 있었고, 그 모든 어른들의 추악한 모습을 아이가 비웃는 그런 뭔가 또 다른 숨은 뜻이 많이 내포된 그런 작품이어서 읽는 재미도 있었고 느끼는 바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혹시 이 작품에서 발견한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이회수 작가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늘 이분의 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은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처절한 현실을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많이 보여주고, 그 와중에 이제 이 인물이 어떻게 하느냐를 많이 보여주는데, 재밌고, 현실은 그렇지만 재밌게 표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늘 살아있는 단어를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확 와닿거든요. 나중에 볼 벼우금악도도 보면은 그 조만한 애가 하나 있는데요. 칼 들고 다니는 조만한 애가 나와요. 그래서 사나이의 의리를 소중히 여기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얘가 가끔씩 이제 욕을 해요. 씨펄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맛깔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타이밍이 나오는 게. 그걸로 이 캐릭터가 어떤지를 확 보여주는 이런 힘과 재치와 이런 은유들, 그리고 그 생어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이해수 작가의 전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어를 잘 쓴다. 요약하면. 네. 양민 누나는 그렇죠.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생어와 사어가 있는데 그 중에 생어를 많이 쓰고 그래서 좋은 은유를 많이 써야만 글이 맛깔나다고. 선생님의 글을 보면
그냥 직유법은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은유가 있고 그 은유도 나름의 하나의 그 재미를 가미하는 조미료 같은 어떤 역할을 해주고 또 선생님의 글 특징이 아픈 데를 굉장히 아프게 휘벼 파는 잔인한 속성이 있어요. 인간의 어떤 내면을 아프게 만들고 그거를 다 보고 나면 어떻게 보면은 한숨이 훅 나오면서 좀 안도할 수 있는 나만 그렇게 열악하지 않다는 그런 좀 약간 재미있음에도 잔인한 그런 속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본성을 파헤칠 때는. 작가는 좀 잔인해야죠. 근데. 그렇죠. 네. 그래서는 네. 저는 소설을 대하는 작가의 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제 이회수 작가가 말하는 속임수와 마음의 힘이 결국 소설을 쓰는 자세, 글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싶었어요. 이제 다른 작품들도 그렇고 이 작품에서는 이제 직접 속임수와 마음의 힘이라고도 나오는데 보면 항상 아까 거부강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힘든 상황에 놓인 주인공들이 예술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현실을 도망치거나 예술을 통해서 도피하거나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 저는 이회수 작가는 예술로 이런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이게 네. 특징이고. 그래서 이 고수라는 작품을 맨 처음에 꼭 해야겠다,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좋은 분석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다 읽고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그 마음의 힘과 이제 속임수의 대결이구나. 근데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분석이. 예. 그리고 이제 고수라는 작품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요즘 이제 속임수를 쓰는 작품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서사보다는 좀 재미있는 소재, 좀 유행하는 소재, 자극적인 소재이게 되는 마치 요리왕 비룡 보면 마약이나 조미료에 이제 승부하는 암흑의 요리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좀 정통의 길을 파손하는, 훼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회수 작가가 고수를 통해서 소재라는 건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라는 걸 몸소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곰팡이 점수를 네. 매겨볼 텐데요. 거봉이 형이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 12%. 이유는요? 재밌게 읽었고 좋은 작품을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게 사실 결말을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결말이었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반전이 있지만 저는 읽혔거든요. 내가 읽히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아쉬워서 약간 높였습니다. 점수를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네. 양민 누나는 네, 저는 곰팡이 점수 10% 드리겠습니다. 네. 이유는요?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잘 읽히고 재밌고 그다음에 작품성도 있고 이게 그래서 그 영어 번역판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작품성이 두루두루 인정을 받았다는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저 역시 너무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10% 드리겠습니다. 저는 15점인데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의의도 있고 하는 얘기도 좋고 그래서 15점입니다. 다 좋다는데 왜 점수가 약간 높은 걸까요? 제가 기준이 15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 소설은 정말 마스터피스야. 대체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더 올라가서 10점 이상으로 가는 거고 좋은 작품이야 하면 15. 그게 문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딱 20문장이네 그러면 이 작품이. 하긴, 왜냐면 15점이 저희가 이제 평균 냈을 때 딱 5%거든요. 그래가지고 15를 기준으로 하는데 딱 이 고수라는 작품이
명작의 기준인 것 같아요. 음. 고수보다 더 좋다. 그럼 이제 명작 반열에 드는 거고, 고수보다 못하다? 그럼 명작에 못 들어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 그러면 12%인가? 평균을 내면 9%. 오. 9%요? 왜 네. 9%죠? 어제 12% 10, 아닌가요? 12, 15인데 왜 9%지? 아, 제게 점수를 안 더했네요. 13. 13%. 네, 13% 나왔습니다. 오, 굉장히 높은 거예요. 맞아요. 네. 잘 나온 점수예요. 이제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이혜수 작가 작품 계속 다룰 텐데, 네, 지금 여기서 예고를 그냥 미리 하죠. 왜냐면 작품들이 다 길기 때문에 맞아요. 네, 먼저 안내를 드리고 읽어보신 다음에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어지는 52회가 어떤 작품이죠? 훈장입니다. 훈장. 53회는 여기서는 꿈꾸는 식물, 꿈꾸는 식물, 54회 벼곡막도입니다. 벼곡음악도. 네. 그럼 저희는 51회 이회수 작가의 고수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52회 훈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NMC 식강 APD 건광